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의학부 부교수 오재학입니다. 오늘은 임상의학연구 입문자를 위한 조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초보자의 딱지를 겨우 면한 제가 과연 이런 주제의 강의를 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제가 했던 수많은 삽질들을 후배들도 똑같이 경험하지 않게 하려면 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중 일부는 과거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응급의학교실에서 초청연자로 강연했던 학술지 논문 게재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상의학 연구자의 삶과 제가 걸어온 길을 소개하고, 이후 제 경험으로 정리한 학술지 논문 게재 전략과 일부 연구의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과대 학생들의 진로는 참으로 다양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의과대학의 교수가 되거나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의사, 즉 병원에 취업해서 봉직이가 되거나 의원을 개업해서 개원이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공무원, 국제기구, 언론, 법조, 사업, 정치, 군인 등 다방면으로 진출하고 있죠.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중에서 임상의학 연구자, 그 중에서도 의과대학 교수의 진로가 되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면 의과대학과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조직과 직급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의과대학은 크게 기초의학교실과 임상의학교실로 나뉩니다. 기초의학교실은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미생물학, 조직학, 병리학, 예방학 교실 등으로 나뉘게 되며, 기초의학 교실의 교수님들은 학교에만 소속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병리학 교실의 소속 교수님들은 병원에도 소속되기 때문에 그 특성상 기초의학의 성격을 띠면서도 임상 전임교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근무를 합니다. 임상의학 교실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 등 여러 임상과가 소속되며, 임상의학 교실의 소속 교수님들은 대학에서 임상 전임교원으로 불리고 있죠. 대학의 임상의학교실 소속 교수님들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에도 소속되어 직급은 동일합니다. 두 기관에 소속되다 보니 월급도 두 군데, 즉 학교와 병원 양쪽에서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월급을 두 배 받는 것은 아니고 나눠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의과대학 임상 전임교원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만으로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에는 임상 전임교원을 제외한 다양한 직급의 전문의 직급이 존재합니다. 전공의 과정이 마친 뒤 하게 되는 임상 강사, 즉 펠로우가 가장 아래 직급을 구성하며, 그 위로는 학교의 전임교원 TO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직급인 임상교원이 있습니다. 병원의 임상교원은 임상 전임교원과 하는 일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발령을 받았느냐 아니냐 여부로만 직급이 달라집니다. 즉 임상교원 중 임상조교수는 임상 전임교원 중 조교수와 대응되는 직급이죠. 그럼 차이가 뭐냐?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임상교원은 학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병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급여 수준도 낮은 경우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임상교원은 2년 단위 계약직입니다. 그에 반해 임상 전임교원은 정년 트랙 교원으로 일정 조건을 채우고 몇 번의 심사를 통과하면 65세까지 교수로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회만 된다면 학교에서 전임교원 발령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모든 대학들이 실적 위주로 연단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정년 보장을 받은 교수라 하더라도 학교와 병원을 떠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일단 임상 전임교원 발령을 받은 경우 임의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임상진료교수라는 특이한 직급은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교수 직급으로 근무를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고 환자 진료만 보는 직군입니다. 민간병원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며 급여를 받는 봉직위와 유사한 개념으로 촉탁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촉탁위는 임상의학 연구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촉탁위는 일반적으로 민간병원의 봉직위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기 때문에 임상교원 또는 임상전임교원보다도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대신 학교로부터의 혜택은 제공받지 못하죠. 앞서 설명드린 여러 직급 중 임상 전임교원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상 전임교원이 되려면 일단 전문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초의학 연구자와는 의과대학 졸업 이후부터 진로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 과정을 마칠 때까지는 다른 임상의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임상 강사를 할지 여부를 전공의 4년차 시기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향후 의과대학 교수를 목표로 할지 여부를 4년차가 되기 전에 고민해봐야 합니다. 임상 강사, 즉 펠로우를 하면서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임상 강사를 하고 임상 강사를 하는 과정 중 내 적성이 임상학 연구자에 맞는지 탐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임상 강사를 마치면 여기서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뜻은 결국 임상 강사를 하면서 내 연구 역량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논문을 몇 편이나 썼느냐를 뜻합니다. 그 경우 해당 교실의 교수님들이 병원 측에 요청을 해서 별도의 비전임 교원 TO를 만들고 대학병원에서 계속 연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비전임 교원을 하면서도 더 훌륭한 연구 업적을 지속해서 낼 수 있다면 전임 교원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겠죠. 보통 12년에서 1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아주 빠른 경우 30대 초중반에 임상 전임 교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걸어왔던 길은 남들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었고 자리가 없기도 했었고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남들은 12년에서 17년 만에 될 수 있는 교수를 23년 만에 되었죠. 그것도 40대 초반에 말이죠. 남들보다 늦었고 다른 길을 많이 걸어서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후배님들께 드릴 말씀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임상의학 연구자의 하루 스케줄은 임상과에 따라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 너무 변수가 많아서 일괄적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제 주위에 계신 교수님들의 평균적인 일과를 설명드리자면 오전 7시 전으로 병원에 출근해서 입원 환자의 오전 회진을 돌고 과 집담회에 참석한 뒤 외래 또는 수술 등 일정을 소화하고 의과대학 강의 일정이 있으면 소화하고 중간중간에 각종 회의에 참석하다가 오후 5시 전으로 오후 회진을 돌고 이후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또는 연구실에서 자료 분석을 하거나 논문을 작성하다가 오후 6시에서 10시 사이에 퇴근을 합니다. 제 경우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교대 근무를 하는 과 특성상 저녁 당직 근무인 경우에는 간혹 오후 5시에 출근을 하기도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 대부분 오전 8시 전으로 출근을 합니다. 출근 후 일정은 다른 과 교수님들하고 비슷한데요. 다만 저희 병원 응급학과 과장님께서는 각 교수의 개인 일정을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응급의료센터 근무가 없는 날에는 자율적으로 시간을 씁니다. 예를 들어 과 집담회 후 스텝 미팅이 끝나면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연구실에서 자료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논문을 쓰거나 쉬거나 하는 셈이죠. 따라서 근무가 있는 날은 일반 회사원과 유사한 하루 일과를 보내는 반면 근무가 없는 날은 자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과의 경우에도 외래나 수술 일정이 없을 경우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수를 기준으로 할 때 임상의학 연구자의 급여 수준은 동일 임상과 봉직의 70에서 80% 수준으로 높지 않습니다. 즉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선택하는 직업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다만 대학 교수들이 누리는 혜택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부 강의를 한 이후에 받는 강연료, 여러 종류의 심사에 참여한 뒤 받게 되는 심사비, 특허를 개발한 경우 이에 대한 기술 이전료, 저작물의 원고료나 인쇄, 외부 연구비 중에서 인건비 항목 등 기타 수입이 교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외부 연구를 많이 수주하는 일부 교수님들은 연구비 중 인건비 수입만으로도 학교와 병원에서 받는 급여를 초과하는 수입을 올리기도 하고요. 또 한국의 모 의과대학 교수님은 진단검사 의학 장비의 특허를 출원해서 연간 특허 사용료만으로도 40억 가까운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즉 개인별 편차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 임상의학 연구자의 길을 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겠죠. 급여 수준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임상의학 연구자가 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의과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연구가 좋아서 될 확률이 높겠죠. 요즘은 의과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양과 높은 질을 가진 연구 실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연구에 별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뛰어난 연구자가 되어야 대학에서 생존할 수 있죠. 임상의학 연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 싶은 동기는 다양할 것입니다.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교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의과대학 교수가 가진 사회적 특권, 즉 책임 연구자가 되거나 연구비를 받거나 보건 관련 정책 또는 법률 제정에 관여하거나 단순히 전문가 직역 중 하나로서 의과대학 교수가 되고자 하는 동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이상적이면서 개인적인 동기로 연구 자체가 좋아서 임상의학 연구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 경우는 후자에 속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소개를 하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할 때 종종 사용하는 슬라이드 중 하나인데요. 2017년에 공대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해서 IEEE, 공대에서는 IEEE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센서 저널이라는 곳에 논문을 출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저널과 달리 그 저널에서는 참고문헌 뒤에 모든 저자의 사진과 간단한 소개를 이와 같이 실어주더군요. 다른 저널들에서는 볼 수 없는 관행이기에 신기했었습니다. 여하튼 그때는 제가 조교수 발령을 받고 두 번째 해였고 지금은 부교수로 승진한 것 이외에 소개글 중 달라진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앞 슬라이드와 같은 자기소개는 이제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키드를 많이 사용하죠. 오키드란 오픈 리서처 앤 컨트리뷰터 아이디의 약자로 과학자 및 학문 저작자를 인식하기 위해 개발된 비영리 숫자 코드입니다. 2012년부터 등록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연구자를 인식하는 표준 코드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지금은 대다수 저널에서 논문을 투고할 때 저자들의 오키드를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오키드에 들어가 보면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제 오키드에 접속하면 이와 같은 정보가 나열됩니다. 과거 및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연구기관과 국적, 이름, 이메일 주소와 연구자의 연구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 예를 들어 맨델리 프로파일, 스코프스 아이디, 리서치 아이디 등이 모두 연동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연구자의 디지털 명함이로나 할 수 있을까요? 오키드 화면을 쭉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연구자의 학력과 진행 중인 연구비 수주 건수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연구자가 저자로 참여한 모든 논문을 보여주고 접속할 수 있도록 DOI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오키드만 접속해봐도 특정 연구자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어디에서 근무해 왔으며 현재 어떤 연구비를 수주해서 진행하고 있고 과거 어떤 논문들을 써왔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오키드만으로는 제가 걸어온 길을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전문의가 된 이후 걸어왔던 길을 제가 출판한 논문과 함께 매칭해서 보여드리면 조금 더 저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임교원 발령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이유를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를 마치고 처음 임상 강사가 되었을 때 멋모르고 진행했던 연구들과 논문들이 리젝 없이 억셉되는 바람에 전 제가 뭔가 큰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병원을 사직하고 카이스트 박사과정이 진학했었습니다. 그림만 보면 카이스트 제약시설 논문을 꽤 많이 쓴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JCR 등재지, 여기서 JCR이란 이전에 톰슨 로이터에서 매년 발표했던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의 약자로 SCI 또 SCI 익스펜디드 저널이 여기에 속합니다. 지금은 클래리웨이트에 매각되었죠. 즉 SCI 또는 SCI2에 등재된 저널의 논문을 출판하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중앙대학교 병원 임상강사 재직 시절인 2007년에서 2008년에 진행했던 연구들이 논문으로 출판된 시기는 대략 2007년에서 길게 2012년에 걸치고 있죠. 카이스트 시절은 제게는 암흑기와도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어쩌다 우연히 진행했던 연구들이 성공적인 결과를 맺었던 초심자의 행운을 제 실력으로 착각했었으니 그동안 겪었던 환경과 전혀 다른 카이스트에서 무지의 상태에서 실험에 도전한다는 것이 거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름이 없었죠. 게다가 그 시절 제 첫 아이가 태어났으나 가족은 처가에 맡겨놓은 채 나만 홀로 대전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눈물이 젖은 빵을 삼키곤 했었습니다. 그래도 전문의의 의사인데 30대 중반을 넘긴 나이에 수입 하나 없이 그동안 걸어왔던 임상의사의 길과 전혀 다른 과학자의 길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무리였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차치하고라도 가장 큰 문제는 국립대학의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서 도대체 내가 어떤 연구를 어떤 교수님 밑에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하나 없이 그냥 카이스트에서 시간을 보내면 카이스트 박사학위를 받고 나올 것이고 그러면 나는 실험과 임상을 두루 섭렵한 교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제 환상이 깨지는 데는 불과 3개월도 걸리지 않았죠. 이후 냉철하게 내가 어떤 것을 연구할 수 있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계산을 해보니 제 처지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받는다고 인류 과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은 그저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이후 카이스트를 나와서 새로 개원하는 인제대학교 부속 해운대 백병원에 전임 강사를 받고 발령을 받고 갔지만 연구 여건이 되지 않는 신생병원에서 환자 진료만 하다가 지쳐 결국 임상 연구자의 뜻을 접고 서울로 돌아와서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허전하고 아쉬운 마음에 중앙대병원에 계시던 선배 교수님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몇 가지 진행하다가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뜻하지 않게 중앙대병원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학 교수 발령을 받는 것은 처음에는 꿈도 꾸지 않았었고 5년 가까이 대학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잘 마무리하고 나오자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억제하고 있었던 연구 욕구가 폭발했던 것인지 아니면 저도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많은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주임 교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박사학위를 받는 해에 임상 전임교원을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엊그제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5년이나 흘렀군요. 여하튼 발령을 받은 이후로 꾸준히 연구 실적을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공저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실적이 주저자입니다.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지금까지 출판이 완료된 JCR 논문이 총 69편이고 출판 대기 중인 서신이 한 편 있으므로 총 70편의 논문을 썼네요. 그 중에 논문에 꽂힌 원저, 즉 오리지널 아티클은 36편입니다. 제가 전문의가 된 지 벌써 13년째이니까 양적으로는 적은 편입니다만 대부분의 실적이 대학에 다시 들어온 최근 5년 이내에 집중되어 있어서 평생 연구에 매진한다면 제 인생의 목표인 300편 정도의 논문을 쓰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논문의 양적 측면만 보면 얼마만큼 가치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해왔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저널의 영향력 지표를 뜻하는 임팩트 팩터를 통해 연구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가늠은 할 수 있으므로 주저자로 출판된 원저, 즉 오리지널 아티클의 임팩트 팩터 합산 추세를 보면 최근에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연구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에서는 매년 충기학술 대회에서 연세대 고 김승호 교수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김승호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전년도 1년 동안 SCI 또는 SCI 등재 학술지에 게재한 주저자 원저의 임팩트 팩터 총합을 기준으로 대한응급의학회 전체 정의원 중 가장 높은 사람을 한 명씩 선발해서 수여 대상자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중복 수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응급의학 분야에 떠오르는 신진 연구자들의 등용문처럼 여겨지고 있죠. 저는 아직 후보 명단에 이름도 올리지 못했었는데요. 보통 임팩트 팩터 총 합산이 20점에서 25점 정도 되는 교수님들이 수상자로 선정되고 있거든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SCI 또는 SCI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교수님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지만 수상을 위한 최소 기준이 이렇게 높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의 응급의학 분야 임상연구 역량도 커졌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논문의 가치를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에 실리는 것 이외에 얼마만큼 인용이 많이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 시각이 점차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특정 연구자의 논문이 얼마나 인용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H지수, 즉 H인덱스를 보편적으로 사용합니다. H인덱스는 연구 생산성과 영향력을 동시에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제 H인덱스가 현재 10인데요. 이 말은 10번 이상 인용된 논문이 10편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H인덱스에도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사람인지 아니면 남의 연구에 숟가락만 얹은 사람인지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만약 어떤 연구자가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력한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의 공저자로 이름이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주저자로 작성한 논문은 몇 편 없음에도 불구하고 H인덱스가 아주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처음 전임교원을 발령을 받는 임상의학 연구자들의 평균 H인덱스가 3에서 5점 정도 되고요. 정교수가 될 때쯤이면 15점 내외가 됩니다.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정교수가 되기 어렵겠죠. 그리고 30점 정도가 되면 해당 분야의 연구 그룹 중 국내에서는 거의 대가의 반열에 올라선다고 하며 80점에서 180점 사이에 보통 노벨상을 수상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지금은 프로이트의 H인덱스는 273이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수치인데요.
H인덱스는 사망한 이후에도 인용이 계속되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수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73번 이상 인용된 논문이 273편 있다라는 것은 제게는 잘 감이 잡히지 않네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보면 마치 논문을 쓰는 것이 임상의학 연구자가 하는 일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졌을 텐데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종종 내가 작가인지 의사인지 아니 연구자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다만 작가와 연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작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위로 글을 쓰는 반면 연구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연구를 하기는 하지만 글은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 글쓰기를 한다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다만 근거, 즉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적 글쓰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논문의 말미의 중요한 파트인 디스커션에서는 필력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죠. 논문의 사전적인 정의는 어떤 것에 관해 체계적으로 자기 의견이나 주장을 적은 글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회과학적 정의라고 볼 수 있고 자연과학 쪽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적은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궁금한 것을 가설로 세워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한 결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작성한 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네요. 사실 글을 쓰자고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은 불편하고 지루한 일입니다. 그보다는 뭔가 쏟아내고 싶은 욕망, 하고 싶은 말을 워드에 그대로 기록을 하되 참고 문헌을 적절히 인용해 가면서 내 연구 결과를 다른 연구자들에게 설명하고자 한다면 스트레스 없이 재미있게 논문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속담을 좋아하는데요.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관통하면서 반복적으로 경험되어 살아남은 것이 속담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범은 죽으면 가족을 남긴다는 유명한 속담이 있죠. 사실입니다. 다만 연구자는 죽으면 퍼브메드에 이름을 남길 뿐이죠. 의학 연구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검색 엔진 중 하나인 퍼브메드입니다. 미국의 NIH에 있는 내셔널 라이브러리 오브 메디신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매드라인 데이터베이스의 서지 정보와 초록을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술지 중 퍼브메드에서 검색이 되지 않은 학술지도 종종 있습니다만 퍼브메드에서 검색되는 학술지가 더 많이 읽히고 다른 논문에 인용될 가능성도 높겠죠. 차후 논문을 투고할 저널을 선택할 때에도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퍼브메드에서 검색되는 논문의 저자는 영원히 퍼브메드가 없어지지 않는 한 논문을 검색할 때 함께 검색된다는 점이죠. 심폐소생술 탄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닥터 피터 사파는 작고였지만 그가 60년 전에 쓴 논문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검색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은 여전히 진리인 것 같습니다. 가끔 의욕이 저하되거나 우울할 때 퍼브메드에서 내 이름을 검색해보고 뜨는 논문들의 리스트를 보면 다시 힘이 나곤 하는 경험을 한 것은 비단 저뿐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쓰려면 연구를 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임상의학 연구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연구를 하기는 하지만 연구 결과가 없는데 논문을 쓸 수는 없기 때문이죠. 연구는 왜 할까요?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연구를 한다. 참 거창하네요. 이런 목적이 정말로 내 마음에 와닿을 정도의 공감을 가진 연구자라면 더 이상 이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게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사실 모든 대학은 교육 이념이나 지향점에 진리를 뜻하는 단어를 품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대학인 서울대학교의 상징에는 베리타스 럭스 메어라는 라틴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사명감 같은 것이 마구마구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참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제 모교인 중앙대학교의 교육 이념에도 진리를 뜻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에 죽고 참에 살자. 좀 과격하죠? 하지만 전 이 교육 이념이 마음에 듭니다. 진리를 추구하기 이전에 정의로움을 강조함으로써 의학 연구의 진실성과 윤리성을 함께 강조하는 이념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연구자들의 지향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새파랗게 젊은 연구자가 난 인류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이 연구를 하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어딘가 어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아주 현실적인 목적이 와닿습니다. 과장님이 시켜서, 교수님이 시켜서 다들 연구를 시작하죠. 그러다가 논문의 필요성을 느껴서 연구를 계획하게 되고
전인교원 발령을 받으려면 논문이 필요하니까 연구를 하게 되고, 발령을 받고 나면 연구비가 필요하니까 연구를 하게 되고,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연구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제 경우는 50% 정도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 50% 정도는 궁금한 것이 생겨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궁금한 것을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기더군요.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이요. 왜냐하면 연구 디자인 자체가 완벽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궁금한 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부 해결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연구를 시작하셨었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논문을 왜 쓰게 될까 생각해 보니 그 동기 중 하나가 계제 승인 편지, 즉 acceptance letter를 받았을 때의 희열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2007년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처음 임상 강사를 시작하자마자 겪었던 흥미로운 케이스를 써서 BMJ에서 출판하는 저널 중에 하나인 이머전시 메디신 저널이라는 SCI 저널에 투고했었는데요. 당시 별 생각도 없이 써서 보낸 증례 보고가 3일 만에 수정도 없이 게재 승인되었다는 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써서 SCI 저널에 투고했던 논문입니다만 리뷰도 없이 게재 승인이라니 당시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초심자의 행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시 초심자의 행운이 이것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임상 강사 1년차 때 그냥 궁금한 아이디어가 떠올라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학생들을 데리고 연구를 계획해서 시뮬레이션 실험을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모든 과정을 진행했던 첫 번째 연구였습니다. 당연히 별 생각 없이 논문을 써서 리서스테이션이라는 SCI 저널에 투고했었습니다. 리서스테이션이라는 저널은 유로피안 리서스테이션 카운실, 즉 유럽 소생협회의 오피셜 저널로 굉장히 높은 SCI 저널이고 응급의학 JCR 카테고리에서도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순위를 다투는 저널인데요.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사실도 잘 모르면서 투고를 했었던 것이죠. 지금은 임팩트 팩터가 5점대를 넘나드는 저널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2.5점 정도로 그렇게 높은 저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 한 차례 하고 바로 게재 승인이 되어 임상 강사 2년차 때 논문이 출판되었었습니다. 사실 그때 실패를 했더라면, 즉 리젝 메일을 몇 차례 받았더라면 제가 그렇게 자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초심자의 행운을 제 실력이라고 착각하게 돼서 이후 제 인생이 똑바른 길이 아닌 빙빙 돌아가는 길이 되고만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하튼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첫 번째 증례가 억셉트 되었을 때는 기쁘다기보다는 그냥 얼떨떨하고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이었지만 두 번째 원저가 리서스테이션에서 억셉트했을 때는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아쉽게도 당시 제 이메일 계정이 삭제돼서 억셉턴스 레터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희열감만은 아직도 또렷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제가 받았던 억셉트 메일 중 가장 오래된 것이 2013년 것이더군요. 그때도 이머전시 메디신 저널에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를 보냈었던 것인데 메일만 봐도 그때 느꼈던 희열이 다시 느껴집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한임상독성학회 연수강좌인가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이메일로 게재 승인 메일이 왔었고 그때 같이 강의를 듣고 있던 교신저자인 교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눴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래는 가장 최근에 받은 게재 승인 메일입니다. 이미 논문을 쓰기 시작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게재 승인 메일을 받을 때 기쁨은 항상 똑같은 것 같습니다. 7살짜리 아들을 옆에 끼고 재우다가 함께 잠들었었는데요. 새벽 5시에 갑자기 이메일이 딱 와서 확인한 다음 벌떡 일어나서 와이프한테 달려갔죠. 오케이, CC 억셉트되었어, 야호!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와이프가 자다가 갑자기 깨서 지진이 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슬픈 일이나 좌절하는 일을 경험했을 때 이 메일들을 열어보면 그때 당시 느꼈던 기쁨이 다시 떠오르면서 즐거워집니다. 그 기쁨을 여러 차례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고 말죠.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더군요. 물론 지금도 게재 승인 메일을 받으면 즐겁기는 하지만 연구를 반복하다 보니 뭔가 달라지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힘들게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저널에서 억셉되었을 때 즐거워했다면 몇 년 전부터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분석을 하다가 내가 세웠던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만 나와도 또는 내 가설과 정반대되는 연구 결과가 나와도 이미 흥분이 되고 즐겁더군요. 누구는 미친 것 아니냐고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분석하다가 그 결과를 보고 괴성을 지르거나 흥분해서 의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와이프를 붙잡고 그 결과의 의미를 설명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네요. 다행인 건 와이프가 아직 제 앞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그렇다면 논문을 쓰는 것, 그리고 연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연구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선 임상 강사 시절에는 뭐든 닥치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본인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세부 연구 주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이유를 차치하고라도 뭐든 닥치는 대로 해야 하는 이유는 사이언티픽 라이팅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저, 서신, 증례를 가리지 않고 많이 써야 합니다. 이중 증례 보고의 경우 논문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임상 강사 시절 많은 증례 보고를 쓰게 되죠. 근데 사실 나이가 드니까 증례 보고는 많이 쓰지 않게 됩니다. 본인이 주로 하는 연구 주제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전과 달리 요즘은 연구윤리가 중요해져서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일부 기관에서는 증례보고의 경우에도 IRB 승인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환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쉽사리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 데다가 교수들의 연구 업적으로도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고에 비해 얻게 되는 결과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상 강사 시절에는 라이팅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주 적기 때문에 많이 써봐야 합니다. 글을 많이 쓰면 반드시 잘 쓰게 됩니다. 얼마 전 방영한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를 참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주인공 중 한 명이 극작가인데 일명 사부한테 혼인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부가 그러더군요. 대본은 수정하면 반드시 좋아져. 그래서 고치고 또 고쳐야 해. 만약 수정했는데도 좋아지지 않으면 그건 네 길이 아니니까 당장 그만둬. 뭐 이런 취지의 대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정말 공감이 되더군요. 하지만 논문을 못 쓴다고 연구자의 길을 그만두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계속 써야 합니다. 그렇게 계속 쓰다 보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는 관심 분야가 생깁니다. 여러 분야의 논문을 써봤는데 희한하게 특정 분야의 논문이 잘 게재가 된다든지 아니면 더 재미있어진다든지 하는 분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분야가 내 전문 분야가 됩니다. 처음부터 난 심폐소생술 연구를 하는 소생학 연구자가 될 거야 하고 제가 태어난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내 전문 분야의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양보다 질을 중시해야 하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대개 부교수 때 이런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처음 전임교원 발령을 받고 조교수를 할 때까지는 논문의 양, 즉 게재한 논문의 편수가 중요하지만 중견 연구자가 되면 더 영향력 있는, 즉 질적으로 더 가치 있는 연구를 해야 되고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관심이 집중되게 됩니다. 이 시기를 넘어서면, 즉 연구의 고수가 되면 과연 어떨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고수가 아니라서. 하지만 주변의 고수분들의 행태를 미뤄 추측하건대 다음 두 가지 정도가 중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첫째, 외부 연구비의 수주. 둘째, 논문 인용 지표의 상승이 그것입니다. 연구는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 연구비를 수주를 한다면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즉 기반을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목표가 사실 더 중요한데요. 앞서 지금은 프로이트의 H인덱스가 273인 것을 말씀드렸었죠. 내 연구가 널리 읽히고 인용되기를 바라지 않을까 싶네요. 그 이외에 정치적인 이유, 예를 들어서 연구소장, 센터장, 학회 이사장, 장관, 나아가 노벨상,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게는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SCI 저널의 평균 게재 승인율을 15% 정도로 가정했을 때 연간 한 편의 논문이 SCI 저널에서 게재 승인을 받으려면 평균 연간 6.67편의 논문을 심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논문을 저널에 투고하면 1차 심사, 수정, 2차 심사, 보통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평균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긴 과정을 거쳐 게재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출판되기까지는 6에서 12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죠.
따라서 매년 최소 한 편의 논문을 SCI 저널에 출판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상시 평균 7편 정도의 논문이 심사 중이어야 합니다. 말은 쉬운데요. 상시 7편의 논문이 심사 중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렵더군요. 전 제가 전문의를 취득한 지 13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한 적이 딱 한 번인가, 그것도 1, 2주 정도인가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7편이 심사 중이더라도 금방 한 편이 게재가 돼버리면 6편 이하로 줄어드는데요. 여기에 심사 중인 논문을 계속 더해가려면 그만큼 많은 연구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더군요. 실제로 이 정도 논문이 항상 심사 중이라면 연간 수십 편의 논문을 출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경험상 상시 3에서 5편 정도의 논문이 심사 중을 왔다 갔다 하면 연간 10편 가까운 논문의 출판이 가능하더군요. 그 이유는 평균적인 저널의 게재 승인율이 15%보다는 높고요. 게재 승인율이 15%라고 하면 정말 굉장히 높은 저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저널에서 리젝트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논문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수정해서 다른 저널에서 억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심사 중인 논문의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연구를 해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당연히 논문도 부지런한 사람이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조언은 항상 연구의 최신 경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을 읽어보고 최신 경향을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런 방식은 학생이나 전공의들에게는 옳을지 모르겠지만 연구자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출판되어 나온 논문의 연구는 최소 2, 3년 전에 계획되고 시행된 것이며 논문으로 완성돼서 투고된 지 1년 가까이 지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건 최신 연구 결과가 아닌 것이 되고 말겠죠. 따라서 연구자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상연구 등록체계를 검색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임상연구 등록체계인 clinicaltrial.gov인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키워드 몇 개만 입력하면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해당 주제의 대표적인 연구들의 리스트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연구자들은 자기 분야에서 어떤 그룹이 전 세계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죠.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자신의 아이디어만 믿고 연구를 했는데 정작 동일한 연구 결과가 내 연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발표돼 버린다면 정말 엄청나게 큰 비용 낭비,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매일같이 전 세계의 여러 가지 임상연구 등록체계에 접속해서 자기 연구 분야에 진행 중인 모든 연구 진행 사항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회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따라서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대안으로 각 저널의 새 컨텐츠를 구독하거나 구글 학술 검색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저널의 새 컨텐츠를 구독하면 거의 매일 해당 저널에서 이제 막 억셉된 논문들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최근에는 거의 대다수 저널들이 자기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하루라도 빨리 인용될 수 있도록 정식 출판 이전에 억셉트 후 즉시 온라인 프레스 또는 EPUB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출판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이제 막 억셉된 논문들을 바로 볼 수 있는 셈이죠. 이 논문들을 읽으면 조금 늦더라도 최신에 진행되는 연구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구글 학술 검색은 일종의 AI 기능인데요. 내가 출판한 논문들을 정리해서 구글 학술 검색에 내 프로파일에 입력해 놓으면 구글이 해당 주제와 유사한 주제에 이제 막 출판되거나 인터넷에서 검색된 논문들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내가 구독하지 않은 저널에서 이제 막 내 연구 주제와 관련된 논문이 게재 승인되었을 때 바로 알 수 있게 되니까 장점이 많죠. 자세한 방법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WHO의 ICTRP, 즉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플랫폼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세계 각국의 임상연구 등록체계 중 WHO에서 인정을 받은 등록체계가 뭔지 알 수 있죠. ICMJ, 즉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에서는 국제저널에 임상연구 논문을 투고할 때 반드시 WHO에서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 등록체계에 사전 등록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임상연구로 계획한 뒤 연구를 시작하려면 먼저 소속기관의 IRB의 승인을 받고 이후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기 전에 WHO에서 승인을 받은 임상연구 등록체계에 등록을 완료하라는 것이죠. 높은 권위를 가진 학술지들은 임상연구가 아무리 IRB에서 승인을 받고
않고 제대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임상연구 등록체계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등록이 마무리되기 전에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였을 경우 아예 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리젝을 합니다. 따라서 임상연구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IRB의 승인을 받고 이후 ICTRP에 등록을 한 뒤 연구 대상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다만 후양적 연구 등은 ICTRP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연구윤리 규정이 강화되면 후양적 연구도 ICTRP에 등록하라고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clinicaltrial.gov에 검색해보면 후양적 연구들도 일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WHO ICTRP 홈페이지에서 좌측에 레지스트리 네트워크를 클릭하면 WHO에서 공인된 프라이머리 레지스트리의 목록이 쭉 뜨는데요. 이 중에는 한국의 크리스, 즉 클리니컬 리서치 인포메이션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행이죠. 크리스는 등록 단계에서 한글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쉽습니다. 다만 등록 진행이 아주 느립니다. 연구재단에서 연구비 받아서 IRB 받고 빨리 연구 대상자 모집해야 하는데 그냥 2달을 끌어버리면 정말 멘붕이죠. 연구 책임자 입장에서는 1년 단위로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2달이 딜레이 되면 정말 황당합니다. 불만도 많이 제기했었는데요. 개선이 되지 않네요. 알아보니 질본에 크리스 담당자가 꼴랑 1명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에 의대 교수가 몇 명인데 그 모든 연구 등록을 1명이 하라고 하니 제 시간에 될 리가 만무하죠. 제 경험상 서류를 제출하고 한 30일 동안은 아예 담당자가 열어보지도 않더군요. 한 달 정도 있다가 연구계획서에 오타 등록한 것에 오타가 있다고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메일이 옵니다. 그럼 제가 30분 만에 수정해서 다시 등록을 하면 또 한 달을 그냥 손가락 빨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황당하죠. 처음에는 한글 플랫폼이 편해서 크리스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다 clinicaltrials.gov로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자국에 임상연구 등록체계가 없는 나라도 많은데 한국은 있다는 사실, 이 정도만 감사히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ICMJ 홈페이지에 가보면 어떤 임상연구 등록체계가 저널에 논문을 투고할 때 인정되는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중 clinicaltrials.gov가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저널은 투고 규정에 이 ICMJ의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임상 등록 연구 체계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clinicaltrials.gov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운영하는 임상연구 등록 체계입니다. 사용도 퍼브메드하고 비슷한데요. 키워드를 넣고 조회하면 바로 관련 연구 목록이 쭉 뜹니다. 저는 Out of Hospital Cardiac Arrest를 검색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연구 목록이 바로 뜹니다. 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병원 밖 심정지환자 연구만 해도 무려 207개가 검색되는군요. 상태를 보면 현재 연구 대상자를 모집 중인지 모집이 끝났는지 아니면 아직 모집이 시작되지 않았는지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연구를 누가 하는지, 연구의 디자인은 어떤지, 어떤 인터벤션을 가하는지, 아웃컴은 무엇인지 등 연구의 상세한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혹시 내 아이디어와 같은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미리 체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연구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 검색을 해봄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임상연구 등록체계인 크리스를 확인해 볼까요? 일단 한글로 되어 있으니 마음이 편해지는군요. 똑같이 Out of Hospital Cardiac Arrest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아까 clinicaltrials.gov에서는 207개 연구 결과가 검색되었는데 크리스에서는 3개밖에 검색이 되지 않네요. clinicaltrials.gov와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면 해당 연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2년 전에 제가 등록했던 연구네요. 이렇게 크리스에 등록된 연구는 그 숫자가 작기 때문에 최신 경향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각 저널의 이메일 또는 New Content Alert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저널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렇게 구독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등록을 하시고 Article Impress Alert 또는 Published Article Alert 이런 기능들을 체크를 해 놓으시면 이메일로 이런 것들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등록을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오고 이메일에서 논문 제목을 쭉 보시다가 내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눈에 띄면 클릭을 해서 바로 찾아보실 수 있겠죠.
근데 굳이 나는 이메일 얼랏을 신청하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널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시면 요즘은 대부분의 저널들이 이렇게 아티클 임프레스라는 탭에 바로 억셉된 논문들을 바로바로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각 저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심 있는 주제의 논문이 아티클 임프레스에 떠 있으면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읽어볼 수 있겠죠. 다만 PDF 원문은 오픈 억세스 아티클이 아닌 경우에 각 대학 도서관에 접속해서 공인된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널 프리프로 편집 이전에 미리 논문을 띄워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빠르게 게재 승인된 논문을 바로 읽어볼 수 있도록 각 저널들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구글 학술 검색입니다. 구글 학술 검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우선 내 프로필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프로필에 맞는 학술 자료들을 검색해서 자동으로 보여주거든요. 구글 학술 검색 좌측 상단에 내 프로필을 클릭해 볼까요? 상당히 편리한 것이 논문을 찾아서 입력해 놓으면 구글이 알아서 해당 논문을 인용한 학술자료 숫자를 인용 횟수로 표기해 줍니다. 이 인용 횟수는 다른 의학저널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인용 횟수보다 조금 큰데요. 예를 들어 엘저비어에서 운영하는 스코프스 퓨리뷰의 경우에 스코프스에 등록된 타 학술지에 인용된 숫자만 보여주는 반면 구글 학술 검색의 인용 횟수는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모든 학술 자료에서 인용된 횟수의 합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첫 화면에서 인용 횟수가 높은 것에서 낮은 순으로 보여주는데요. 연도를 클릭해서 가장 최근 것부터 순서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서지 정보와 H인덱스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모든 추천 자료 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쓴 논문들의 주제와 일치되는 학술 자료를 날짜 순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주로 소생의학 연구를 많이 해서 전부 심폐소생술 또는 심정지후 치료에 관련된 연구 자료들만 보이네요. 이처럼 구글 학술 검색도 내 연구 주제와 관련된 연구 자료를 찾는 데 참고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내 프로필을 잘 관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의 최신 경향을 파악하고 있으면 남들이 이미 하고 있는 연구를 중복해서 하게 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요. 내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들이 누구인지, 즉 잠재적인 공동 연구자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조언은 글을 잘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외국 학술지의 논문을 많이 게재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논문을 많이 쓰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신데요. 물론 기본적인 영작 실력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핵심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영어 논문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영어 논문도 잘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많이 써본 사람이 논문을 잘 씁니다. 이건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겠죠. 따라서 평소에 글을 잘 쓰기 위한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글짓기 노트를 쓰거나 일기를 쓰거나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평소 책을 많이 읽고 읽은 것을 요약해서 정리해보는 습관을 키우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글을 쓰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 경우는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깊게 생각한 뒤 한 번에 쭉 내려가는 방식으로 초고를 짧은 시간 동안에 완성을 하고 이후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다듬는 식으로 훈련을 하고 실제로 논문을 쓸 때도 그런 방식으로 씁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의학 논문 자체는 창작물이 아니므로 반드시 결과나 참고 문헌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만 적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조언은 실패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속담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패와 관련된 유명한 속담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제 경험상 이건 진리더군요. 리젝을 한 100번은 받아봐야 연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젝 메일을 받았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디터나 리뷰어가 지적한 내용을 곱씹어 생각해보고 그 부분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죠. 저는 같은 논문을 3번 정도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갈아엎어서 새로 써본 경험이 있는데요. 논문을 3번 정도 새로 쓰려면 통계는 한 100번 이상 돌려봤겠죠. 당시에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는데 정말 희한하게 실력이 늘더군요. 통계 돌리는 실력도 늘고 논문 쓰는 실력도 늘고 그 다음 비슷한 논문을 쓰는데 너무 쉽게 느껴져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초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리젝된 논문을 하나도 고치지 않고 다른 저널에 그대로 투고하는 것입니다.
논문의 심사는 대개 동일 연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심사자에게 가기 때문에 재수가 없으면 같은 심사자에게 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때 똑같은 논문이 재투고된 것을 확인했다면 심사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솔직히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사자들은 논문을 그야말로 무료로 아무런 대가 없이 심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아무런 대가 없이 심사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자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잘못된 태도인 것을 떠나서 무례한 것입니다. 귀찮더라도 그 사람이 내 논문을 처음으로 읽어준 독자라는 것을 감안하여 충분히 고민하고 논문을 수정하여 개선한 뒤 다른 저널에 투고하는 것이 예의에 맞을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여러 차례 고치다 보면 논문의 완성도가 올라가고 다음 저널에서 억셉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정말 욕이 나오는 에디터나 리뷰어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거나 이유로 리젝을 받으면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디터나 리뷰어를 잘 만나야 합니다. 이건 솔직히 운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세무엘 스마일즈의 말처럼 우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기다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 조언은 상당히 개인적인 것이라 어떤 분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글을 쓸 때 한 번에 쭉 써내려 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쓰고 큰 틀은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투고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완벽을 기해서 논문을 작성해도 심사자는 평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뭔가 빈틈을 하나 남겨놓으면 심사자는 반드시 그 부분을 지적할 것이고 수정 과정에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의외로 쉽게 논문이 억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조언은 위험성이 조금 있습니다. 영향력이 높지 않은 저널은 이 방법이 통하는데요. 아주 높은 저널에 논문을 투고할 때 완벽하지 않으면 무차별 폭격을 받고 바로 리젝트해서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최근 2년 동안 비슷한 경험을 반복해서 했는데요. 다기간 임상연구 레지스트리 자료를 사용해서 논문 작성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가 너무 의미가 명확하고 좋아서 당연히 억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초고를 써서 리서스테이션에 보냈다가 두 번 다 퍼스트 리뷰를 하고 나서 리젝을 받았었습니다. 사실 충격적이었는데요. 심사자들의 심사 의견을 보면 한결같이 의미는 있는데 뭔가 부족하다, 진부하다, 일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에디터 입장에서는 리비전을 줄 수도 있는 심사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리젝이었죠. 두 경우 모두 심사 의견을 꼼꼼히 읽고 해당 내용을 반영해서 논문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자료도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체크를 하고 분석도 새로 했죠. 그렇게 완전히 새로 쓴 논문을 오히려 더 높은 저널인 크리티컬 케어에 보냈는데 두 번 모두 심사 후 억셉이 되었었습니다. 리젝 후 더 높은 곳에 논문을 보내서 억셉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이지만 연구자 입장에서는 방심을 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한 결과인 셈입니다. 이상적인 것은 처음부터 꼼꼼하게 자료를 정리하고 논문도 꼼꼼하게 썼더라면 처음 투고했던 리서스테이션에서 리젝되지 않고 억셉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 실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다섯 번째 조언은 높은 저널, 즉 임팩트 팩터가 5점 이상인 저널의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조언은 마르지 않는 오물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연구를 하고 싶죠, 모든 연구자들은. 하지만 좋은 연구를 하려면 좋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자료란 결국 다기간 임상 연구의 자료인데 이런 자료는 쉽게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논문을 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난 좋은 논문만 쓸 거야 라는 생각은 욕심에 지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관심 분야의 연구 결과를 꾸준하게 내놓을 수 있는 마르지 않는 논문이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실험을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세포, 동물 또는 시뮬레이션 방법 등을 이용한 실험 연구를 병행할 경우 매년 꾸준하게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실험 연구는 실제 임상 연구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가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발전적인 임상 연구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반드시 오는 법입니다. 지금 연구자로 잘 나간다고 방심했다가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꾸역꾸역 최소한의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나만의 보루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조언은 투고할 새로운 저널을 발굴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저널은 많습니다. 클래리베이트에서 발표한 2018년 JCR 응급학 카테고리 저널만 하더라도 29개나 됩니다. 하지만 29개가 다는 아니겠죠. 2019년 기준으로 SCI 저널은 3,736개, SCI E 저널은 9,205개나 됩니다. 내 논문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전에 보내보지 않은 새로운 저널을 찾아서 논문을 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A 저널에만 논문을 낼 거야. 이런 편협한 생각으로는 논문을 많이 쓰기 어렵겠죠. 제가 최근에 투고했었던 다양한 저널들입니다. 정말 다양하죠. 세상에 정말 저널이 많더라고요. 여덟 번째 조언은 자기 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초보 연구자 시절에는 간단한 통계만 알면 논문을 쓸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 연구 계획서를 쓰고 IRB 심의를 받고 임상 연구 등록 체계에 연구를 등록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분석해서 논문을 쓰려면 결국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는 초보 연구자 시절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찾아가면서 배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임상연구 온라인 교육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임상연구 개론, 임상연구 설계하고 임상연구 자료와 통계 분석 강의를 들으면서 연구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하고 전향적 실험 연구에서 필요한 연구 대상자 숫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든지를 깨우쳤죠. 실제로 논문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누구나 아이디만 만들면 무료로 동영상 강좌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용적인 지식만으로는 안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결국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해야 더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전임교원 발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저는 임상 강사 시절 서울대 황문문 교수님이 쓰신 몰입이라는 책을 읽고 아주 큰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신경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제 동기가 선물해준 책이었는데요. 창조를 위해서 몰입이라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또 이지성 작가의 리딩으로 리딩하라, 그리고 작년 말에 출판된 에이트를 읽고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임상 연구자는 진리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창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단순한 창조성이 아닌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성이 위대한 진리를 밝힐 수 있다는 이지성 작가의 글에 번개를 맞은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소생의학을 연구하는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공감이 아직 제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공감을 하기 위해, 그리고 찾기 위해 아직 저는 더 수양이 필요한 것 같네요. 임상 연구자가 하는 일은 과학자들이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환자를 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지만 진리를 밝히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같기 때문입니다. 전이성 유전인자의 발견으로 198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바버라 맥클린톡의 말이 인상적으로 와닿습니다. 과학적 방법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직관적으로 알아낸 어떤 것을 과학의 틀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고 경험하면서 무엇이 진리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진실인지를 설명하고 밝히는 것이 바로 임상연구의 목적이 아닐까요? 아홉 번째 조언은 혼자만의 사색 시간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황론문 교수의 몰입을 읽고 얻은 힌트인데요. 저는 가끔 제가 사는 동네 뒷산을 혼자서 걷곤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흑석동인데요. 바로 뒤에 서달산이라고 해발 170m 정도 되는 작은 산이 있습니다. 이 서달산과 현충원을 빙 도는 길이 동작 충효길인데 왕복 9km 정도 되고 걸으면 2시간 정도가 걸리는 산책하기에 딱 적당한 길이죠. 이 길을 혼자 걷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곤 합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 중이거나 논문을 쓸 때 이 길을 걸으면 그 별의별 생각 사이에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실마리나 아이디어가 떠오르곤 하죠. 마치 하늘에서 아이디어가 제 머릿속으로 훅 떨어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연구 주제가 다 떨어지거나 논문이 다 게재가 돼서 할 일이 없어졌을 때 이 길을 걷다 보면 새로운 연구의 영감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길을 걷다가 영감이 떠오르면 스마트폰의 노트에 메모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너무 많습니다. 다 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해서 가장 의미가 있을 것을 추려서 연구 계획서를 쓰곤 하죠.
제가 이 길을 자주 가는 이유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운동도 되는 두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꼭 산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뭘 하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차르트 효과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집중력이 향상되어 보다 좋은 시험 성적을 얻는다는 내용의 연구가 과거에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같이 완벽한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다 보면 인간의 의식에 머물러 있는 생각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도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자주 즐겨 듣곤 하는데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혼자 생각할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조언은 원저 이외의 서신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서신이란 letter to the editor 또는 correspondence 등으로 불리는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논문의 저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자면 펜팔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과학적 글쓰기로 작성된 서신을 학술지의 공식적인 공간을 이용해서 나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서신은 그대로 퍼브메드에도 검색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으며 서신을 통해 논문의 저자와 의견을 나누게 됨으로써 교류를 쌓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이유보다도 제가 서신을 많이 써보라고 권유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신의 구조가 사실상 논문의 디스커션 파트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결과와 참고 문헌을 근거로 원논문의 저자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죠. 디스커션 파트는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결과를 해석하고 참고 문헌을 인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사실 1년에 원저 논문을 직접 쓸 기회가 몇 번이나 될까요? 많아야 5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사실 2달에 한 번 정도밖에 쓸 기회가 없는 셈이죠. 2달이나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려면 처음 감을 잡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그러나 서신을 틈틈이 써왔다면 바로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이는 서신을 쓰는 것 자체가 논문을 쓰는 실전 연습이 되기 때문이죠. 대다수의 저널들은 자기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대해 서신이 투고되는 것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즉 동일 연구 계통의 동료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뜻이고 이는 그 논문이 인용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서신은 게재 승인율이 제 경험상 95% 이상입니다. 또한 서신 역시 인용이 가능합니다. 서신을 통해 원저자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얻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연구하기 어려운 분야의 전문가 의견은 원저가 아닌 서신으로 출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서신은 여러 차례 인용이 되는 등 거의 원저와 다름없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서신이 업적 점수로 일부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십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써보세요. 대부분의 서신은 500단어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A4 용지 한 장 정도로밖에 쓸 수 없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은 연습하기 충분합니다. 심지어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도 서신을 투고받는데요. NEJM에 실린 논문에 대한 서신은 175단어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대가 정도 돼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논문과 상관없는 서신도 받고 있고 이 경우 400단어로 제한폭이 조금 늘어나기는 하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NEJM의 서신은 거의 다른 저널의 원저급입니다. 원저를 400단어로 쓰는 것. 이거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NEJM 서신의 경우 에디터가 심사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욕심내지 마시고 다른 저널에 서신을 보내시는 것이 연습하기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의료인이 보더라도 매력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연구 계획서나 아니면 논문을 쓸 때 와이프에게 미리 설명을 해봅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예상되는데 재미있겠지? 또는 어때? 라고 물어보죠. 와이프가 흥미를 가지는 연구 결과는 같은 의료인이 볼 때도 흥미로울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뷰어가 볼 때 재미있는 연구 결과라 좋은 심사평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연 단위로 연구 목표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평생 어느 정도의
연구를 하겠다. 그리고 그 계획의 일부로 올해는 어느 정도의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그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에는 연구 결과가 연구 가설을 지지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 의미가 있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연구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너무 뻔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 이유만으로도 리젝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설과 정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됐을 경우 나중에 설명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설명을 할 수만 있다면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결과를 더 반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쉬운 통계 방법으로 비교 가능한 연구를 하면 논문을 쓰기가 쉽겠죠. 하지만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려면 여러 가지 무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분석 기법을 배워서 나만의 것으로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처음 영문으로 논문을 쓰려고 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글로 쓰고 번역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번역 업체들은 의학과 관계가 없는 비전문가가 번역을 하기 때문에 내가 쓴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간도 아주 오래 걸리는 편이죠. 내가 한글로 먼저 쓰고 영문으로 직접 고칠 경우 그와 같은 위험성을 줄일 수 있겠지만 논문을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힘들어집니다. 논문을 쓰는 것 자체가 즐거운 일이 되어야지 힘든 일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논문을 쓰기 싫어하게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처음에 조금 버겁더라도 처음부터 영어로 바로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구글 번역기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한글로 쳐서 영문으로 변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영작을 먼저 한 다음에 구글 번역기에 붙여놓고 한글 번역을 해서 의미가 통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과 너무 해석이 다르게 나온다면 다시 영작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쓰다 보면은 반복해서 쓰다 보면 금방 영작 실력이 향상됩니다. 이렇게 원고를 처음부터 영어로 작성한 뒤 영문 교정을 맡기면 길어야 4, 5일이면 교정이 완료돼서 바로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훨씬 빨라지겠죠. 논문이 많이 출판되면 기분도 좋고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다 하는 방심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겠죠. 올해 나온 논문, 즉 올해 나온 연구 결과가 과연 올해 노력한 결과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올해 논문이 출판되었다면 그 연구는 최소 1, 2년 전에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연구 성과가 좋았다고 해도 쉬게 되면 내년에 연구 성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올해 논문이 많이 나오는 것은 작년에 열심히 했다는 뜻이지 올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왼쪽의 그래프가 제 연구의 연간 IRB 승인과 크리스 등록 건수인데요. 오른쪽에 실제로 출판된 논문의 숫자 그래프하고 맞춰서 보면 IRB, 크리스 등록 후 1, 2년의 시간차를 두고 논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연구가 승인받은 시점에서 연구 결과가 출판될 때까지 1, 2년 정도의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만약 제가 올해 IRB 승인을 새로 받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지 않으면 아마도 내년이나 내후년 실적은 제로로 수렴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결국 부지런히 계속해야 합니다. 연구원이 있으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자료조사나 정리, 연구와 관련된 행정 업무들을 연구원에게 다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구 책임자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으로 박사급 연구원을 추가할 수 있다면 연구의 상당 부분을 포함해서 논문 작성도 시킬 수 있으므로 논문 작성을 2~3배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연간 40편 이상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시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박사과정 또는 박사 후 연구원을 여러 명 두고 랩의 아이디어 뱅크 내지는 관리 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시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이 없으면 동시에 또는 연간 진행할 수 있는 연구의 숫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의 공동 연구자를 찾아서 함께 다기간 연구를 수행할 경우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자를 구할 수 있다면 더 큰 파급력을 가진 연구를 할 수 있고 연구 결과가 인용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논문 작성 순서입니다. 보통 대다수 연구자들이 논문을 먼저 작성하고 이후 표, 그림, 초록,
제목의 순서로 진행을 하는데 제 경우 논문을 리뷰할 때 보는 순서, 즉 중요한 순서대로 논문을 작성합니다. 따라서 제목, 표, 그림, 초록, 본문의 순서대로 작성을 하죠. 또한 IRB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때 미리 논문의 인트로덕션 메소드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차후 연구결과 분석이 끝나면 바로 표와 그림을 만들어서 논문의 리절트에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하므로 실제로 디스커션만 추가하게 되면 논문의 완성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분석하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을 할애하고 분석이 끝나면 논문을 완성하는 데는 길어야 하루에서 이틀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제 연구실 책상 위에 걸려있는 자석 칠판입니다. 작년에 찍은 사진이네요. 전 항상 가장 위 상단에 현재 심사 중인 논문의 심사 원고 첫 페이지를 출력해서 붙여놓고 현재 심사 상황을 매일 업데이트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아랫줄에는 현재 IRB에서 승인을 받고 진행 중인 연구의 승인 서류를 이렇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 심사가 진행 중인 논문이 5개였고 이미 억셉이 돼서 온라인 프레스가 됐던 것, 즉 이제 정식 출판을 기다리고 있던 논문이 2개였습니다. 지금은 억셉이 돼서 출판을 기다리는 논문이 3개이고 심사 중인 논문이 3개인데요.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7편의 논문을 심사 중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그 수치에 도달하기 위해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 막내입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요. 미술학원에서 이런 사진을 찍어서 왔더군요. 오른쪽에 본인이 그림을 그린 탈을 쓰고 있는데 탈에 그린 것이 기린이라고 합니다. 전 무슨 외계인이나 도깨비를 그린 줄 알았는데요. 아이들은 어른보다 창의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건 아마도 세상을 바라볼 때 얕은 지식으로 만든 색안경을 쓰고 있지 않아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40년 전에는 저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그 시절의 기억을 끄집어내보고 싶네요. 이상으로 임상의학 연구 입문자를 위한 조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